자, 여러분들 우리 현금 징여 들어보셨죠? 가족끼리 현금을 주고받다가 세금 폭탄을 좀 맞을 수 있어요. 이런 콘텐츠들 정말 많습니다. 이거 정말 사실일까요? 이거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오해들이 뒤섞여 있는데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현금 어떻게 추적하는 걸까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받았는데 세금 폭탄 맞게 될까요? 오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ATM에서 현금 뽑아서 주는 방법, 전통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해 준 방법입니다. 국세청이 우리의 모든 재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ATM에서 돈을 뽑아주는 행위 자체가 당장 문제는 되진 않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문제는 언제 생길까? 바로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에서 매출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또는 신고하지 않은 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를 했을 때, 또는 사망으로 인한 상속조사가 있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위에 세 가지는 계좌에 대한 내역을 다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ATM으로 돈을 빼서 내 계좌에 돈을 넣어놨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내 계좌에 넣어놨다, 이렇게 되면 계좌가 오픈이 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계좌이체는 기록은 남지만 현금은 주인을 알 수 없으니 안전하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증여에 대한 추정이라는 개념이에요. 증여 추정이 뭐냐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국세청에서 이 사람의 소득과 재산, 그 다음 나이 등을 봤을 때 이 재산을 혼자 취득하거나 빚을 갚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은 증여를 통해서 이 재산을 샀거나 대출을 받았다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장인이 있어요. 이분 연봉 3천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갑자기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어떻게 봐도 좀 이상하죠. 국세청에서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 소득으로는 이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데, 그럼 대출 받았나?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대출 안 받았네?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여기에 우리 핵심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국세청은 우리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급여 소득은 물론이고요, 재산의 취득 내역과 채무 분석까지 전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A라는 직장인은 내가 급여 소득에서 대출 받은 것들 빼고 그 다음 내가 지출한 내역들 뺐을 때 남은 소득으로 이 5억 원의 자산을 살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국세청은 부모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걸 추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가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추적합니다. 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냥 현금에 금고에 보관해놨어요. 그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하지만 그 돈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순간, 무언가에 사는 순간 흔적이 남기 시작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사게 되면 등기에 올리게 되죠. 다음 취득세도 내게 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등기를 내고 자동차도 취득세를 내게 되겠죠. 심지어 은행에 입금만 하더라도 기록에 남게 되겠죠. 바로 이 순간부터 국세청의 레이더에는 잡히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고가의 전월세 또한 국세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 그러면은 취득세 안 내는 월세나 전세를 할게요, 이러신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단어 들어보면 조금 무섭죠. 자금 출처 조사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당신이 쓴 돈 어디서 났는지 한번 증명해 보세요. 국세청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이 조사를 받게 될까요? 대표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회초년생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죠. 부동산이나 고가의 외제차를 사는 경우.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국세청은 여러분의 과거 소득 이력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총소득이 1억 원인데 어떻게 5억을 모았지?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세청의 분석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나 그냥 돈 모았어요, 월급 받은 걸로 샀어요, 이렇게 말하면 인정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국세청은 증거를 요청해요. 통장 사본이라든지 급여 명세서, 저축 증비 자료들을 전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실제로 모은 돈이 아니라 부모님께 받은 돈이라면 이 증거가 당연히 없겠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말씀드리면,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증여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요,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 어떤 분들은 증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해요.
사실 이 돈은 제 사업에서 몰래 번 비자금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비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건 탈세로 볼 수 있거든요. 증여세를 피하다가 더 큰 세금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 나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파생될 수 있는 겁니다. 증여세는 한 번 내면 끝이지만 사업장에 대한 세금 탈루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까지 어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실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부모님께 2억 원을 받았는데 이걸 숨기려고 나 투자를 통해서 번 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국세청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세요 라고 한 거죠. 결국은 내가 증여세보다는 더 높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증여세보다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정확히 어디를 보는 걸까요? 부모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걸 보는 걸까요? 아니면 자녀가 돈 쓴 걸 보게 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자녀가 돈을 사용한 시점부터 추적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 경로인데요. 그러면 안전한 증여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세금이 걱정돼서 고민되시는 부모님들께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증여를 통한 안전한 증여세를 내는 거죠. 증여 공제 한도를 활용하시고요.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미성년 자녀는 10년마다 2천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즉, 이 금액 안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없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두 번째도 나눠서 증여를 하시는 거죠. 10년마다 증여 공제가 5천 또는 2천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0년마다 5천이나 2천의 증여 공제를 활용하시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드시 신고를 하세요. 꼭 내가 세금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꼭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좀 계좌이체를 하시는 게 좋아요.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는 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소명하기에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조언을 해드리면 편법을 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발된다라면 가산세로 더 많은 돈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제가 이 영상에는 올리진 못하지만 저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신다면 제가 이 외에도 더 좋은 자료들, 더 좋은 방법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정확하게 신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절세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현금 증여 ATM에서 뽑아서 주면 당장은 안 걸려요. 하지만 자녀가 그 돈을 쓰는 순간 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이 영상에선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는 다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